소노브이 모방 개발과 기술 도입 생산, 항만 방어 체계 구축을 위한 계류부위 개발, 그리고 선배열 소나 실험 세트에 이르기까지 수중 음향 탐지의 불모지에서 10년 넘게 연구를 지속해온 국방과학연구소의 과학자들. 선배열 소나 실험 세트로 한국형 소나 개발의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팀에게 드디어 특명이 떨어졌다. 국산 구축함에 장착할 예인형 선배열 소나를 개발하라. 과학자의 끈기와 전략가의 철학이 만나 이루어진 위대한 역사. 한국 소나 개발사의 숨은 이야기를 지금 만나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우리 해양 안보의 핵심 장비인 소나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소나 개발 과정에서 각별한 인연을 맺은 두 분을 소개합니다. 먼저 오랫동안 해군 전략 분야에 근무하시며 수많은 해군 무기 체계의 국산 개발을 주도하셨던 김현규 제독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규입니다. 국가연 진해연구소에 근무하시며 다양한 소나 개발과 함정 전투 체계 개발을 이끌어오신 노정호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정호입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실 이 선배열 소나 개발과 두 분의 각별한 인연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한국 해군이 이제 잠수함을 보유하면서 당연히 이제 이 중어뢰가 이제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중어뢰를 수입하거나 기술을 도입하지 않고요. 국내에서 독자 개발을 이제 추진하는데 이제 오늘 나오신 김현규 제독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하셨다고 하거든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합니다. 예,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0년대 말경에 이제 209 잠수함이 도입됐죠. 그 당시에 도입될 당시에 같이 들어온 중어뢰가 주뚜입니다. 독일산. 주뚜가 들어왔는데 주뚜가 대단히 고가예요.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주뚜는 그 와이어 가이드이기 때문에 키로 32kg까지 탐지가 가능합니다. 공격이 가능해요. 예. 그런데 이제 대개 잠수함 중어뢰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 하나는 와이어 가이드하고 와이어레스 어뢰로 구분되는데, 당시에 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우리 해군에서 하이로우 믹스 개념을 정립해야 되겠다. 그럼 하이로우 믹스는 하이로우로 왜 정립하냐? 우선 어뢰를, 그 비싼 어뢰를 그냥 무조건 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밸류 그 타겟들, 그것은 바로 적 잠수함이라든가 적 군함들, 이건 하이밸류고, 그다음에 로우 밸류 타겟은 이제 상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한테 그렇게 직접적 공격을 줄 수 없는 그런 타겟들을, 그런 것은 이제 로우 밸류라고 보는데, 그럼 그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적 잠수함 이런 타겟보다는 상상 이런 것들 타겟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로우 코스트 어뢰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돼서,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주때는 이제 와이어 가이드고, 우리가 개발했던 백상에서는 와이어레스 프리세트 어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지정률 어뢰죠. 그래서 그걸 개발하는데, 처음에는 그 로우 코스트 어뢰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소외제기를 할 때 그때 처음부터 개발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럼 무조건 도입도 되고 할 수도 있겠다 했는데, 소외제기를 해놓고 보니까 위에 분들이 미국 하에 마크 3 모두 제로 이 토피도가 있다, 중어뢰가 있다. 그러면 그 뭐냐? 2차 대전 때 미 해군들이 썼던 걸 거기 내가 그 당시 알고 있기로 한 600~700발요? 그 정도 보유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미 해군이 하에. 그러니까 그냥 노적시켜놓고 이제 폐기 수준 단계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소외가 있다고 그러니까 미 측에서 우리 고위급들한테 연락을, 야, 그거 니도 개발하지, 우리 거 그대로 사라 하고 강력히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검토를 해봤죠. 그런데
우리가 옛날 그 경호래가 마크 44가 있었거든요. 그 2차전에 썼던 게 내가 현역 때 썼던 그거 우리가 PIP하고 마크 44 K를 또 운영했던 터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은 동세대 어뢰인데 하나는 중어뢰고 하나는 경어뢰뿐인데 그것 갖다 우리가 그냥 사봤댔자 성능 보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오래돼요. 2차전 쓰던 거 갖다 놓고 그러면 우리 속말로 시체 갖다 치우는 격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가령 그 이잉여탄 갖다 놓으면 그 폐처리 하려고 그러면요. 그 폐처리 비용만큼 엄청 들어가죠. 그 다음에 위험하죠. 그래서 위에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강력히 제가 반대를 했어요. 안 된다, 이건. 2차 때 쓰고 지금 가지고 갖고 어떡할 거냐. 우리 국가 발전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강력히 연구할 소외제기를 했던 겁니다. 백상어를. 근데 백상을 이렇게 해갖고 가는데 한 가지 참 재밌는 또 고객 하나 있었어요. 잘 가고 있는데 국방부 정책에 있으니까 최종 연구개발 계획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보이콧이 된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 이에서 중어뢰 같은 유도탄이잖아요. 어뢰도 예. 그런 개발 능력이 안 된다. 그래놓고는 보류 그건 개발 못하고 취소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박성희 박사가 나한테 급히 해군으로 쫓아왔어요. 큰일 났다 무식과장. 뭐냐? 국방부 정책위에서 과학보호장학교 거기서 완전히 사업이 폐기됐다. 이게 쫓아 올라갔죠. 그 다음날 바로. 그래가지고 윤혁일 박사한테 제가 2시간, 3시간 가까이 열변을 토했어요. 들어가서. 열변을 토하고 이거 가야 된다. 우리 개발하셨다. 그러니까 그 윤혁일 박사가 그럼 박사님 한 가지만 하죠. 직주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유도 안 하고 찾아갖고 직주 어뢰식으로 공격할 수 있냐. 그거 넣을 수 있냐. 그러니까 그 당시 박성희 박사가 넣을 수 있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다시 검토하겠다. 그래서 백사가 진짜 어렵게 진짜 그 소유해갖고 개발 착수된 겁니다. 예. 착수해갖고 참 박성희 박사 고생하면서 그 개발하면서 우리가 참 박성희 박사 그 시뮬레이션 이것도 새로 독창적으로 해갖고 개발 성공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백사가 한국 해군에 전력화 된 거죠. 예. 진작에 좀 모시고 좀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좀 들었어야 되는데 아쉽긴 하지만은 뭐 지금도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니까 좀 고맙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해외 도입이냐 아니 국내 개발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중어뢰뿐만 아니라 이 경어뢰 청상어일 때도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가 좀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때도 지금 우리 김재동님께서 또 강력하게 또 주장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나는 이제 전략이 와서 관계토대항 소유적이기도 하고 뭐 FFX 뭐 후속 쭉 함정 제가 또 소유적을 많이 하고 또 직접 함정군제 기본 집중도 많이 하고 거기에 이 경호래 소요가 충당을 못해요. 마크 44 갖고는 부족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PIP 했던 마크 44 K 그거 해갖고 또 부족해요. 해군 소요를 충족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풀제를 운용해야 되거든요. 그 풀제라는 것은 출동 나간 배 실어주고 출동 좀 빼내고 다시 이게 안 되잖아요. 그건 언제 나가도 즉시 나가서 대남 작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경호래 소요 제기를 필요해서 소요 제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 경호래가 미국은 마크 46이 있었어요. 우리한테 팔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검토한 게 그 당시에 마크 46 그다음에 저 블란세 미르네 영국의 스팅레이 이런 것들 검토 대상으로 삼았죠. 삼았고 이제 원래 처음에는 우리 개발 못할 줄 알고 소유제기를 했죠. 해외 도입으로 아니면 기술 생산으로. 제가 한 번은 그 블란서가 미르네 이 에이전트하고 또 미르네 만든 블란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저한테.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질문했어요. 야, 니들 이러저런 기능이 어뢰 같으면 하는데 이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당연히 어뢰 하면 뭐 잠수함 해피 뭐 할 때 그걸 또 찾아가는 뭐 이런 기능들이거든요.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답을 안 해요. 보니까 무슨 생각이 탁 저한테 들어오냐면 야, 이 친구들이 외국에서 만든 어뢰가 우리한테 주려는 모델하고 자기 나라 고유 모델하고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기능을 싹 빼고 자기들한테만 있는 거 빼고 그러니까 좀 낮은 성능을 갖는 것만 일려는 걸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안 된다. 이건 그러면 어뢰만큼은 100% 국내 개발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청상업 박성희 박사하고 이재명 박사 등하고 해서 청상업 개발로 제가 강력하게 밀고 갔죠.
그래서 소위도 반영하고 연구결 소위를 다 추진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떠나고 나서 이제 그다음 후속으로 이 박성희 박사하고 이재명 박사가 고생해갖고 청사가 개발하고 청사가 개발하니까 홍사까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대단히 보람된 일이죠. 예. 예. 결국 이제 우리 중월에도 그렇고 경월에 청상호까지 이 소유재기 전략기획자로서의 어떤 그런 해안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국내 개발을 계속적으로 네, 주도해 나오고 또 주장을 좀 하셨던 걸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부터는요, 한국인의 선배열소나 독자 개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우리 해군 이 대잠 작전의 핵심 장비인 이 선배열 소나를 만들기까지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오늘 이 사업은 해군 전략관에 올라오신 이제 김영규 제동님과 그리고 이 국가연의 과학자 우리 그 노정호 박사님 이 두 분의 의기투합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제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좀 차근차근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두 분이 만나시기 전에 이제 어떻게 일이 정리됐는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 노 박사님한테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인데 이 80년대 중반부터 우리 노 박사님께서 이제 직접 이 실험 세트를 마련해서 선배열 소나에 대한 연구를 쭉 이제 수행해 오셨거든요. 오늘 나눌 이야기와 좀 연결을 좀 시켜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는데 당시 이제 이 연구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됐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바닥부터 한 거라 이론이나 어떤 뭐 남의 도움을 받아서 한 게 아니고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 무대뽀. 근데 확실한 거는 실험 세트를 가지고 바다에 가서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하고 탐지하고의 상관관계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냐. 그것이 이제 가장 핵심이었고, 그걸 위해서 이제 몇 차례 이제 그 선배열 뭐 간이 실험 세트라고 보면 되겠죠.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쭉 했었죠. 그 배경에는 그 전에 소노브이나 게르비가를 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나름대로는 우리가 이 선배열처럼 이렇게 안테나가 긴 장거리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에 대한 거는 외국의 그 어떤 이론이나 이런 건 있는데 뭐 아다시피 딴 데서도 뭐 얘기가 있었지만 외국한테 손 벌린다고 절대 기술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선배열을 가지고 장거리를 탐지할 수 있는 요소가 이제 빔이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지향성, 우리가 귀로 말하면 어느 방에서 오는지에 대한 방향성 귀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것을 이제 구현하는 게 이제 선배열처럼 길게 이제 여러 개의 센서를 배열시켜 갖고 만드는 건데 그 시작품을 갖고 연구를 계속 했죠. 그런데 게르비도 그렇고 여러 번 실패를 하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한 반 정도 그 정도밖에는 안 됐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나에 관련돼서는 그럼 선배를 하려면은 이제 그때 눈을 뜬 게 세 가지 분야가 이제 확실하게 돼야 되겠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선배열 실험 세트가 장비화로 되는 그것. 그 다음에 이걸 운영할 때에 받아야 된 그 음향이 갖고 있는 특성. 예. 그걸 파악하지 않으면은 이 성능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세 번째는 이것을 만들어서 시험하려 하면은 그 시험을 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장비, 시설, 그 다음에 함정 또는 시험선, 그 다음에 음향을 우리 마음대로 높낮이를 또는 주파수를 바꿔가며 깊이도 바꿔가며 할 수 있는 그런 음원, 이런 시험, 시설, 장비를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앞에서 연구했던
한 반쯤 간 상황에서 제가 판단한 세 가지의 이제 기본 틀입니다. 그게. 그런 이제 80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직접 연구해 오면 실험 세트 만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몇 가지를 좀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그럼 우리 이제 김용규 제독님께서는 언제 어떤 계기로 이 소나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제가 한미 대잠 훈련만 12번인가 참가했어요. 그럼 굉장히 그때 중령 때까지 12번 한미 태권도 훈련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참가했다면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게 운 좋게 이제 큰 전투함, 뭐 구축함 클래스만 주로 탔기 때문에. 그럼 그때 쏘나 뭐 관심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런 대한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이라 그럽니다만 북한 그 당시 우리는 잠수함도 북한은 그 당시부터 70년대 초, 60년 말부터 잠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항하려면 대단히 힘들잖아요. 소나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미 이 태권도 연합 태권도 훈련 하다 보면은 미국 애들은 저 원거리에서 소나칸테 하고 바로 잠수함 공격 들어가는데 우리 해군은 공격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대잠작전 능력 향해서는 소나 성능 좋은 거 보완하고 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사실 제 가슴속에 수건처럼 남아 있었죠.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한미 대잠 작전에 이제 참여하시면서 소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그렇죠. 또 환경이 좀 든 것 같은데요. 네. 네, 실제로 우리나라 소나 개발사를 돌아보면 참 중요한 순간이 좀 많았겠지만 오늘 나오신 이 두 분의 만남이야말로 정말 핵심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 두 분의 만남이 왜 중요한지 오늘 이제 한 번씩 각자 이제 여쭤보겠는데요. 김제동님, 처음에 노정호 박사님이 만난 거는 언제였었고 첫인상이 어떠셨습니까? 지금 오늘 보면 저보다 훨씬 훤하게 생기셨죠. 우리 노 박사님.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속말로 몰골이 아니었어요. 정말 혼자 외롭게 진해 국가연에서 그 기초연구를 하면서 완전히 피골이 상정할 때 상정했어요. 제가 동료가 거의 나이가 동갑 비슷하거든요. 안쓰러워서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그게 첫 인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노 박사님은 진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만약에 처음에 또 김제동님 뵀었을 때 첫 인상 또 기억하고 계실 텐데 어떠셨습니까? 참 한마디로 얘기하면 군에도 저런 사람이 있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식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접해본 분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집념도 강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르쳐주기 전에 이미 공부하고 와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첫 만남은 하여튼 해군으로서는 특이한 사람이다. 근데 그 특이하다는 뜻이 뭐냐면 소신 있고 집념 있고 국산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질문 자체가 처음은 아닌데 그 백상어 때문에 지내왔다가 이제 제가 만든 실험 세트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쭉 했는데 딱 듣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거 정말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 거냐. 첫 번째. 미국이나 이런 데 도움 안 받은 겁니까?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세 가지 정도를 딱 물었어요. 그랬을 때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뭐가 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소나에 대한 한쪽 축에 이 국산화를 하기는데 저분 도움 없었으면 아마 그때 사업이 안 됐고 얼마나 뒤에 했을는지 기억도 안 되고 아마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첫인상은 제가 그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나 개발까지 두 분의 첫 만남이 이제 운명적인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걸로 간략하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1948년 일본의 엔지니어인 혼다 소이치로는 자본금 100만 엔으로 고향 하마마스에서 모터사이클 공장을 설립한다. 그는 이 회사에서
드림이라는 이름의 오토바이를 개발, 월 1,000대를 생산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오토바이의 인기와 상관없이 회사의 사정은 어려웠다. 물건을 팔고도 제때 외상값을 받지 못할 만큼 경영에 서툴렀던 것. 그러던 중 혼다는 지인의 소개로 후지사와를 만나게 된다. 후지사와 역시 기계 설비 회사를 설립했지만 재미를 보지 못했다. 상술엔 뛰어났지만 기계를 다룰 기술이 없었기 때문. 기술 개발의 혼다, 경영의 후지사와.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진 두 사람은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손을 잡는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 혼다의 탄생기다. 조선 최고의 과학자 장영실과 신분의 벽을 허물고 그의 재능을 꽃피울 수 있게 한 세종대왕,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뉴질랜드 등산가 에드먼트 힐러리와 그의 든든한 동반자인 세르파 텐진 노르가이, 영국의 천재 미술가 허스트와 그의 재능에 아낌없이 투자한 화이트 큐브 갤러리의 오너 제이 조플린. 출신도 하는 일도 달랐지만 꼭 필요한 순간 서로의 재능을 알아보고 의기투합으로 역사를 만든 사람들. 한국의 소나 개발 역시 두 사람의 만남이 큰 불씨가 됐다. 오랜 세월 수중음향 탐사 분야를 연구해온 국방과학연구소의 노정호 박사. 한국 해군의 수중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고의 소나를 물색하던 해군 전략가 김연규 제도. 과연 두 사람의 만남과 소나 개발에는 어떤 스토리가 숨어 있을까?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김연규 제도께서는 선배열 소나 개발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이 노정호 박사의 연구를 계속 지원하고 도와줬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지원을 해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해군의 정식 사업도 아닌데 왜 그렇게 지원을 해주셨습니까? 제가 백상어 그 개발 단계에 박선희 박사가 오라 그래서 내려갔죠. 내려가서 나를 강제로 자기 그 연구 쪽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거 갖고 소개를 한 겁니다. 그때 나는 깜짝 놀랐죠. 야, 이거 내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돼 있네? 그런 느낌을 느꼈죠. 미국 애들이 갖고 있는 능동 플러스 수동이 이 그룹을 형성하니까 훨씬 먼 거에서 탐지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금 노 박사가 하는 거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그 벌써 패시브 소나 있잖아요. 예. 그것도 아주 롱거리 탐지가 가능한. 그걸 하고 있고 나한테 시연을 보는데 거의 막 기초연구 시제가 실용 시제 비슷한 정도로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노정호 때 진짜 안쓰러운 마음에 내가 100% 도와줘야겠다. 해군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도와준 겁니다. 이 질문을 우리 노정호 박사님께 답변을 좀 듣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인력과 예산이 모든 것이 부족한 이 연구 그 환경에서 정말 그야말로 외롭게 80년대 중반부터 이 소나 개발에 연구를 집중하셨었는데 바로 그런 상태에서 이 김연규 제도님이 이렇게 지원해주고 후원해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 선배열 소나 개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맞지요. 당연히 그렇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때까지는 방향성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연구한 것이 이 군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로 갈 수 있는 거냐, 그거는 확실성이 없었습니다. 단지 작년보다는 올해 좀 나은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몇 년을 더 할지는 그 당시 제 나름대로는 기약이 없었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와가지고 이거 전력화하는 방향 쪽으로 연구를 합시다라고 저한테 마지막에 하고 갔거든요.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좋다고. 연구 결과에 대한 끝을 봐야 되는데 끝이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면 되겠구나. 결국 이제 국내 체계발로 갈 수 있는 이제 기반을 이제 지금부터 닦으면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제일 먼저 들어온 그거고, 그 반면 교사로 옆에 백상어 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군의 의지가 있으면 전 분명히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연구원들한테 얘기를 했죠. 야, 이거 지금까지는 우리 힘들게 왔는데 야, 한 몇 년만 더 고생하자. 이거 갈 수 있다.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됐고, 또 마침 이제 뒤 세션에서 나오는 황경선 박사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사업 책임자로 하면서 이제 타스 개발이 이제 착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글쎄 해군 전체를 대표한 분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소나 개발에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힘을 좀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느낌을 좀 갖고 계실 텐데요. 자, 결국 이제 두 분이 주축이 되어서 예인형 선별 소나 이제 소요 제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무래도 이제 ROC를 작성하는 것일 텐데요. 김영규 대통님, 이 선별 소나의 ROC를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 어떤 상황을 좀 검토하게 됐는지, 또 그 과정에서 또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그 당시 그 비밀, 그러니까 대미, 그러니까 자료 수집도 어렵죠. 그러니까 대미 보안이 되니까 그런 어려운 상태에서 자료 수집도 되게 힘들었고, 물론 그렇다고 이제 작성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자료 수집한 건 뭐 제인스 파이팅 십, 제인스 웨폰 시스템, 그다음에 제인스 위클리, 제인스 먼스리, 네벌 포스 이런 잡지를 저 방에 이렇게 써놓고 봤어요. 거기에 이제 그 소나 나온 것들만 있으면 다 하려고 그랬죠. 그 당시에 자료에 있었던 게 뭐냐 그러면 타스 운영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 미국, 그 다음에 카나다, 영국, 그때 이태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운영했는데 일본은 독자 개발하고 운영하니까 미국에서 릴리즈 받은 거예요, 무기체계를.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에 함정용 텍타스라고 그랬어요. 미국에 ANSQR-19 미국이 갖고 있는 것은 수상함용이죠. 우리 달라니까 안 줘요. 그런 자를 우리 리얼하게 받을 수가 없잖아요, ROC.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ANSQR-17은 잠수함용이고, 우리는 그때 잠수함 없으니까 그때 뭐 달라sol도 못하고 수상함용 그거 달라니까 안 줬죠. 우리한테 리리지 않을까. 일본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리얼한 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었잖아요. 물론 그때 카나다 해군이 갖고 있는 뭐 컴타스 카나다 거, 또 영국 해군이 갖고 있는 그런 자료를 일부 받았죠. 근데 와서 통일해서 시연도 시켜봤어요. 성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ROC를 제가 작성할 때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나 그 이제 백업 자료를 만들어준 게 우리 노정호 박사가 나한테 자료를 갖고, 노정호 박사 고생 민장했어요. 왜냐? 나한테 수시로 해군본 불러올렸어요. 당신 올라서 설명해. 머리 맞다고. 진짜 가야 되겠다. 소유적이고 ROC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 저는요, 노정호 박사가 전 자료를 가지고 제 손으로 전부 ROC 만들었어요. 직접 제가 기한다 하고. 옛날 그는 연구개발 동의서 있잖아요. 지금은 국가인 사람들이 했다면 저는 전략에서 제 손으로 다 썼어요. 국가인 안 맡겼어요. 제가 직접 다 했어요. 그리고 제안 설명도 제가 다 하고. 그래고 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노 박사 저한테 수없이 고생했죠. 실제 이제 고생했죠. 말씀을 좀 들려주시죠. 어떠셨습니까? 한마디로 시도 때도 없어요. 뭐 회의하다 수없이 불려나가면서 전화 받고, 자기가 의문 나면 바로 전화하거든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자료 좀 갖고 올라오세요 하면은, 지금 대방동입니다. 진에서 대방동 올라오면 하루 딱 걸립니다. 그 당시. 밤 12시까지 뭐 11시 몇 분, 뭐 통상 집에 아마 갔는지 안 갔는지 기억 안 나는데, 저는 그 문 앞에 나왔습니다. 여관에서 자면 되지만 아마 본인은 부대워서 자지 않았을까. 그런 관계로 ROC에 대해서는 항목이나 토시 하나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같이 문장을. 자기 직접 썼어요. 그건 제가 압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ROC를 만들고,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본인이 직접 설명하고, 나는 가서 사실 내가 설명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게 해서 이제 ROC 안을 만들고, 이제
그 개발 동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ROC보다 더 무서운 게 개발 동의서거든요. 거기는 시험 평가 개념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그 체계 개발 계획서에 다 그걸 다 반영을 해야 돼요. 개발 동의서 안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이제 해군이 간다 하고 이제 하게 됐죠. 그러니까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사라졌어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생을 하셔서요. 이제 ROC를 마무리하셨는데요.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김영규 제독님이 해군 전략처를 떠난 후에 이 선배열소나 ROC 내용이 일부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해군에서 이제 떠나기 전에 승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무기체 개발이 되려면은 최종 해군의 그 정책 결정 부서에서 이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게 타당성이나 뭐 다시 재검토해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군이 하는 마지막 단계인데 회의하는 날 ROC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제일 힘든 게 탐지 거리를 정의하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실험 세트를 가지고 ROC에 나와 있는 300m 이상 내려가지고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만든 시험 세트로는 300m가 안 내려갑니다. 많이 내려가면 한 5, 60m. 그러니까 300m에 관련된 탐지 성능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토의에서 장비의 어떤 파라메타, 쉽게 뭐 어떤 기술적인 항목들을 가지고 이제 가름하게끔 해서 이제 ROC가 됐는데 탐지 거리를 넣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가결이 됐습니다. 얼마 하는 거는 나중에 국가연이 제시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탐지 거리를 아무렇게나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건 시험 평가에 반드시 그거를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하늘이 노랬죠. 여태까지 내가 거의 1년간 불려다니며 저거 한다고 사실은 주장을 해서 어그리를 해서 뺐는데 왜냐하면 그때 선행 개발이 있고 실용 개발이 있었어요. 선행 개발을 끝내고 나서 ROC 수정할 때가 한 번 있습니다. 그 당시 그럼 실용 개발 갈 때 거기 넣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빼기를 했는데 처음부터 들어간 거죠. 그게 가결되고 진해 내려와서 연구원한테 얘기했더니 연구원들이 펄쩍 뛰는 거죠. 실장님 나 못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 항목을 정하는데 한 일주일간 또 밤새웠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중요한 그 자료 하나 때문에 이제 해결됩니다. 뒤에 나정렬 박사님이 아마 오신 때 나올런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북한이 갖고 있는 로미오 위스키급의 잠수함의 소음 수준이 있었어요. 스펙트럼 레벨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됐어요. 수치 하나만 딱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역계산해서 모든 자료 다 동원해서 역계산해가지고 가장 좋은 조건에서 하는 걸 해서 제시를 했죠. 숫자는 여기서 밝힐 수가 없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 가져가서 하니까 해군은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해군은 항목을 넣고 나는 이제 베스트 컨디션이 되도록 이제 ROC를 해서 이제 선행 개발에 들어갔죠. 예. 그게 이제 ROC에서 그런 예가 거의 없는데 저는 ROC를 수정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수중에서 환경이 너무들 아까 벌써요 바다라는 건 똑같은 조건이 아니잖아요. 예. 온도 때문에 탐지가 변경되죠. 그다음에 수심에 따라 또 변경되죠. 그다음에 염도 있잖아요. 염도 따라 변경돼요. 너무 가변 요소가 많은 겁니다. 이 소나 ROC에 그 탐지를 넣는 것은 내가 수없이 검토한 날도 다 보고 외국 자료 다 봤는데 소나를 갖다 맥시멈 탐지율 얼마 해놓은 자리가 없어요. 우리 육상 레이더 뭐 탐지율이 얼마, 뭐 100km, 30km, 50km 소나에 그렇게 몇 킬로 탐지율을 내는 ROC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수없이 저도 공부할 만큼 해놓고 노박사가 수없이 이야기하다. 오케이, 그건 넣는 건 안 맞다. 그 대신 최대로 성능 이런 기관이 나면 그건 될 거다. 그 성능 기준을 넣어놨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넣었다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이 있구나 했죠.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 합리성, 과학성, 독창성 등 모든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문자.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단순한 글자. 세종은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한글에 쏟아지는 인류의 극찬. 하지만 세종대왕이 기대한 것은 사람들의 찬사가 아니었다. 그의 꿈은 세계 최고의 문자를 만드는 것도, 인류 문화유산을 만드는 것도 아니었다. 중국의 견제와 유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죽음을 앞둔 노년의 왕, 시력까지 잃어가며 한글 창제에 매달린 단 한 가지 이유.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만든 글자로만 표현할 수 있다. 그들의 꿈도 세종과 같다. 평생 연구에 매달려도 언론의 이름조차 내기 힘들고 국가를 위기에서 보호해도 찬사보다는 비난에 익숙하다. 하지만 그들의 꿈도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만들어 세상의 찬사를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글자로 적는 세종의 꿈 그대로 우리의 국토는 우리가 만든 무기로 지키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꿈이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 오늘은 소나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선배열 소나의 선행 개발과 실용 개발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더 알아볼 텐데요. 근데 이제 선배열 소나에 관련돼서 두 분의 이제 극적인 이야기가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하는데요. 노 박사님, 그 실용 개발까지 마무리된 후에 아주 또 다급하게 또 김영교 제독님을 또 찾아뵌 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로 가셨습니까? 시정 개발 건의 운영 시험 평가는 운영하면서 하게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제가 그 당시 개발한 그 타스 장비는 그 당시 KDX 1번함인 광개토대함에 탑재해서 운영 시험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게 전력화 함정이고요. 그래서 그 개념이 양산이 아니라 시제품을 전력화하는 그런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KDX 1번함에 실어야 되는데 그 앞에는 이제 국방과학연구소가 갖고 있는 시험선 선진호를 이용해서 이제 타스를 싣고 그 다음에 예인 표적이라는 그 이제 음향 소스는 이제 해양대학에서 갖고 있는 그 탐사선을에다 싣고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성능이나 이제 뭐 기능이나 이런 건 다 이제 시험을 끝나고 이제는 배에 실어도 되겠습니다 하고 판정이 나서 배에 실어야 되는데 그때가
98년 아마 이때쯤 될 겁니다. 한 11월. 그 당시 이제 대우조선이 KDX 1번함을 건조하고 있었는데 가서 타스를 실어서 운영 시험을 해야 되겠다. 언제? 내년 3월 내지 4월부터는 이 작업을 해서 6월까지는 끝내야 됩니다 하고 찾아가서 이제 협조하러 갔는데 배 진짜 지금 페인트도 안 발랐는데 무슨 놈 배를 뜯냐고. 우선 그게 하나 문제 있고 예산은 그걸 다 뜯는 비용 설치하는 거는 국가인이 대라. 근데 그 비용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문전박대하다시피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쭉 수험을 하니까 위치에 김영규 제독이 그 당시 진급하셨나요? 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근데 막 진급됐죠. 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함단의 전투함 사업처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타스를 실어서 이제 운영할 배를 건조하는 책임자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만났죠. 그래가지고 가서 자, 다 됐는데 돈도 부족하고 실어준다는 것도 지금 불투명하니 한마디로 해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오 하고 내가 매달렸죠. 이제. 예,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거 참 어느새 저한테는 된다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다 됐으니까 실으세요 그래가지고 결국 제 때에 시험을 끝낼 수 있었던 그런 저희가 됐었습니다. 지금 이제 노 박사님 말씀 듣다 보면 쉽게 뭐가 좀 된 것처럼 보이지만요. 막상 이제 김영규 제독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쉬운 문제는 아니죠. 예, 막대한 돈이 들어갔죠. 네. 기간이 들어가 있었었던 이 광개토대왕함을 그 건조하고 있었었던 조선소 입장도 좀 있었을 테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 그 구축함의 전력화 차질의 문제가 굉장히 좀 걱정이 됐었을 텐데 어떻게 네, 이걸 이렇게 맞습니다. 처리하셨습니까? 제가 원래는 처음에 대련 끝나고 나서 그때 96년도에 제가 전략처장으로 발령나게 돼 있었어요. 원래 그렇게 확정은 안 됐지만. 예. 근데 느닷없이 갑자기 바뀌어 조함 1사업처장, 전투함 사업처장으로 바뀐 거예요. 그것은 노종호 박사를 위해서 바뀐 거랑 똑같아요. 왜? 그때 제가 1사업장에서 노종호 박사 당시 대단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모총장, 안명태 총장이죠. 바뀌고 나서 나는 이제 조함단 전투함 사업처장 갑니다 신고하니까 나보고 딱 총장한테 야, 김영규, 너 가서 광개토대왕 전략화 일본으로 해군 수건사니까 안에 넘는 진급할 생각도 하지 마. 그래 대령 때 가서 신고하는데. 그래갖고 와서 이제 왔는데 노 박사 저 문제가 걸린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가 딱 부르니까 조선소에서 노 한 겁니다. 못한다. 지금 완전히 지금 치는데 어떻게 무조건 뜯어. 그러니까 조선소에도 듣고 물론 조선소한테 손해보도록은 안 했어요. 그다음에 다 제가 조치 다 했죠. 과장 통해서. 그래서 타스가 싫고 저는 이제 두 가지 있죠. KDX만 전력화 못 시키면 총리한테 완전히 내 진급이 먹고 날아가고 내가 또 타스 제가 소유제기 다 하고도 했지만 그것도 개발 성공시켜야 돼요. KDX도 전력화 시켜야 되고 사실 그때 지시할 때요. 누구한테 보고도 안 했어요. 내 단독으로 지시했어요. 황당하죠. 총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내가 하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아마 그렇게 할 사람 없을 거예요. 내가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못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책임지고 하겠다. 다 해서 노종호 박사 시험하도록 만들어줬어요. 예. 네. 노 박사님 지금 이제 우리 그 김영규 제독님이 과감한 결단이 결국은 이제 선배열 소나의 전력화에 큰 기여를 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좀 차근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결정적으로 기여한 게 이제 그 실험 세트를 가지고 시험을 할 때 해군의 소해함을 빌렸습니다. 그 소해함에는 소해는 기뢰를 이제 소해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자기하고 음양 중에 음양 소해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쉽게 얘기하면 물속에서 푹 치는 거예요. 북을 치는 게 딱 하고 그것이 그 선배열 실험 세트를 시험하는데 최고로 좋은 음양 소스였어요. 그 당시. 그걸 가지고 어디서 시험을 했냐면 동해까지 못 가고 남해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남해는 수심이 그렇게 안 깊어요.
근데 뜻밖의 장거리 탐지되는 대역을 거기서 찾았어요. 그 주파수 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 위로 이제 주파수를 배분한 겁니다. 그렇게 시험 안 해봤으면은 뭐 미국식으로 할지 어떻게 주파수를 나누는 근거가 없었는데 그것을 이제 알아내고는 우리나라도 장거리 탐지가 가능하겠구나. 그러니까 시험 세트를 만들어서 그냥 어찌 보면 무작정 시험한 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팩터를 저희는 이제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연근에 소음도 많고 수심도 낮고 이런데도 이게 타스가 적용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보지만 실제로 막상 이렇게 쭉 몇 번 그 세트를 바꿔가면서 만들어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두 가지는 이제 확실하게 알았고, 문제는 이제 막상 일을 하려면 자원이 없는 건 자원이 사람, 그 다음에 뭐 어떤 인프라 이런 게 이제 부족한데 제일 문제가 된 게 이제 사람이었죠. 결국 일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맨 먼저 이 출발을 할 때 미국이나 이런 데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기른다. 그래서 사람을 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업체나 이런 데를 최대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개발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경험적인 요소를 국가연이 이제 실험 세트를 만들어가면서 축적해 놓은 것이 이제 결국 나중에 선별 이용한 타스를 개발하는 그런 미끄럼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두 분 나와주신 패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요. 이 전략기획 담당자와 또 이 국가연 개발자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동반자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또 굉장히 불편한 또 관계를 또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여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뭐 이제 무기를 운용하고 사용할 군의 입장이 좀 다를 테고요. 또 무기를 만드는 또 개발자의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갈등은 좀 자연스러운 또 일일 테고, 또 이 무기 체계 개발 과정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두 분 모두 다 이제 많은 경험을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우리 선배열 소나처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군이나 아니면은 국가에 있는 후배들에게 조금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김현규 교수님께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기획자들도 그냥 제가 노종호 박사하고 같이 일하잖아요. 저도 노종호 박사 수준은 못 되지만 노종호 박사 버금가는 수준의 실력이 있어야죠. 예.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군에서 너무 가령 과도한 ROC를 해놓으면 이러면 도달 밑도 못할 거, 개발 실패하면 예산 낭비, 기간 낭비, 전력각 완전히 탈. 그래서 그런 아집에 빠지지 말고 후배들은 진짜 국가연과 진짜 소통. 과연 나도 공부하고 국가연 박사를 수준 못차게 공부했다. 야, 우리가 구현 가능한 수준이 어디냐? 또 군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참 절충점을 찾아고 잘 일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후배들 참 똑똑하니까 저보다 훨씬 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요. 예. 예. 굉장히 중요한 또 소통이란 또 이걸 핵심적인 단어로 좀 주셨는데요. 이번엔 노종호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연구 개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연구원이라는 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전문 분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 환경이 옛날 저희 때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속해 있는 분야 쪽에는 최대한 자신을 좀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남이 좋은 거 하는 것처럼 보일 때 남 걸 따라가지 말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가능하다면은 오랫동안 그 자신을 투자하는 형태로 하다 보면은 어떤 능력도 생기고, 뭐 소위 말하면은 나중에 전문가라는 말도 듣고, 그것이 자기 그 인생의 한쪽에 큰 힘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눈 팔지 말고 좀
그렇게 연구하는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제 후배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김영규 제독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는데요. 제독님께서 이제 해군에 복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활동 업적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이제 전략 분야에 계신 동안은 무려 12건을 이렇게 독자 개발을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또 개인적인 보람도 좀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할 수만 있다면 이 국내 개발, 독자 개발하는 것은 다 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런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았을 텐데요. 제독님께서 이 전략가로 활동하시면서 갖고 계셨던 소신, 철학, 어떤 것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끝내 성공으로 좀 이끌 수 있는 힘이 됐습니까? 우선 뭐 정직하자, 그다음에 성실하자, 그다음에 책임감을 갖자. 내 사실 소신으로 갖고 살아왔고요. 군생활 할 때부터. 그 대신 제가 개발하게 된 무기체계는 많죠. 전투체계, 어뢰, 그다음에 소나, 그다음에 청상어, 백상, 그리고 이제 전자전장기, 기망기, 기뢰 12건 이상 했으니까요. 하면서 그러면 그 많은 거 다 실패해도 하면 어떨 것이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오케이, 국내 개발 가는 것은 해외 무기체계 대비 70% 성능만 돼도 국내 개발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왜냐. 우선 자주국방 차원에서 국산화 시켜야 되겠다. 해외 무기체계 가져오면 무진장 비싸잖아요. 우리가 상상 못하거든요. 그럼 이거 국산화 시키고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위해서 대단히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외제기를 다 하면서 옛날에 합참 그 당시에 무기체계 국이 있어요. 거기 쫓아 올라가서 무슨 제안까지 했느냐. 우리 연구 개발하다가 실패하는 것을 인정해준 풍토조성도 필요하다. 그렇게 가자. 저 중력 때 가서 강력히 꺼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나온 게 아까 선행 개발, 그다음에 체계 개발 있었잖아요. 바로 그것이 연계된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무슨 개념을 거기서 강력히 이었냐. 고, 노고 제도를 만들자. 그러니까 선행 개발 가다가 이제 도저히 개발 못 하겠다. 그러면 그 노고 하자. 그러면 갈 수 있겠다. 그러면 고 하고 가자. 내가 강력히 그때 건의했던, 중령 때 가서 건의했던 겁니다. 그런 일념으로서 하여튼 해외에서 도입하는 무기체계 대비 70%, 80%만 성능만 돼도 국가를 위해서 개발을 가자. 그런 신념 하에서 내가 소외제기도 했고 많은 무기체계 사실 개발시켰죠. 그래서 해군의 지금 무기체계는요 거의 90%가 전부 국산화되어 있어요. 지금 그걸 저는 대단히 뿌듯한 마음으로 있어요. 자부심도 갖고 있고 그렇게 해왔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사실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은 무기체계가 아니라 무기체계를 개발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같은 목적을 향해 같이 의기투합했던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역시 멋진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